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러면은 엘레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볼게요. 너무 길지 않게 한 30분 정도 놓고. 네, 문학의 숲 275회 엘레나는 알고 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부제를 엘레나는 모른다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뭐 알고 있다 계속 하는데 뭘 알고 있지? 모른다라고 했다가 또 다시 읽어보니까 엘레나의 어떤 슬픔 같은 게 좀, 그러니까 존재가 론적 슬픔 같은 게 좀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라우디아 피네이로, 아까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조금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9월에 서울국제 작가 축제에 와서 기조발전 키노트 스피치를 했어요. 피네로 씨가 했고, 그리고 인터뷰가, 이분이 그때 와서 한 인터뷰가 여기저기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감하게 되는 말인데,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현실하고 한국의 현실하고 또 겹쳐지는 것들도 있고, 특히 뭐 독재를 경험했고 이제 민주화를 이제 경험한 그런 공통적 이런 부분들. 그래서 피네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권의 책이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권의 책들이 같은 주제를 말한다면 책이 관심과 각성을 촉발할 수 있겠죠. 문학의 힘은 즉각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거울처럼 서서히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여러 책들이 같은 주제를 말한다면, 이 말은 우리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에서 여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때문에 그 한강 덕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이 다시금 조명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18과 4.3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아까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와서 대규모 집회를 하려고도 했지만, 5.18이 빨갱이들의 책동이고 4.3도 빨갱이들이 한 거라서 5.18과 4.3을 해서 타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고, 우리들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에 기뻐했잖아요. 근데 기분 좋은 어느 저녁 그 거리에서 대로변에 플래카드가 버젓이 붙어 있는 걸 봤는데, 5.18은 빨갱이들이 한 거다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서울 동작구에서. 동작구에만 붙어있지는 않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강남구로 가면 더 많을 거예요. 강남 쪽으로 가면.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아무리 다양성을 수용한다고 해도, 그렇지만 다시 제가 얘기가 빗나갔지만, 책은, 문학의 힘은 그렇게 해서 사회를 바꾸고 계속 반영하면서 거울처럼 사회를 이렇게 비춰주면서 그것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진실의 쪽으로 바꿔주는 게 문학이 아닌가. 클라우디아 피네이로도 그런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60년생이세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고요. 여기 1960년생이신 분은 없으니,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클라우디아 피네이로 씨보다는 젊네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고요. 아르헨티나 작가 하면 이제 보르헤스 같은 작가가 이제 유명하죠. 우리도 보르헤스 한번 읽었습니다. 문숲에서. 어려웠죠. 픽션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코르타사르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작가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작품이 전 세계로 번역됐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렇게 미스터리 종류라고 하는데, 저는 이 엘레나는 알고 있다도 약간 이렇게 그런 이제 무슨 뭐 범죄 스릴러 같은 그런 형식을 하셨지만, 꼭 그런 느낌을 있는 것만은 아닌, 뭔가를 파헤쳐간다 하지만 그게 뭐 대단히 뭐 그런 이제 미스터리 그런 스타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클라우디아는 2003년에 너의 것이라는 소설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데뷔한 이후에 꾸준히 많은 소설들을 발표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고 여러 가지의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9월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미스테리 픽션 이런 쪽으로 이제 범죄 미스테리 픽션 쪽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거장이고 그리고 이제 정치, 종교, 여성의 그 성적 자립권, 자주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주제를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다 적다가 다 못 적었네. 어쨌거나 소설들이 많고 번역된 게 한국에는 이제 몇 개가 번역됐고 이 엘레나는 알고 있다랑 뭐 신을 죽인 여자들이 그렇게 번역된지 한국으로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가 그렇게 한국에 빨리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있고요. 이미지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런 것들. 신을 죽인 여자들은 보니까 여기 보면 대성당, 캐세드럴 요것이 번역하면서 또 신을 죽인 여자들로 보면 이게 앞만 봐도 신을 죽인 여자들이라는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표지 밑에 캐세드럴이라고 써있죠. 저게 같은 거로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제 아르헨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거, 정치, 종교, 그리고 이제 여성의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챗GPT가 한테 아침에 이제 물어보라 그랬어요. 클라우디아 피네로와 클라우디아 피네로의 작품이 아르헨티나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챗GPT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클라우디아 피네로는 아르헨티나의 현실, 특히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부패, 성별에 따른 차별들과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날카로운 사회 비판을 소설에 담아내는 작가로 유명하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하고 이 책 엘레나는 알고 있다에 대해서 2007년에 먼저 출간이 되었고 2022년 부커상 국제 부분에서 최종심에 갔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라 작가가 같이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가서 둘이서 우정을 나누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정보라 작가가 추천사를 했어요. 독자를 단숨에 몰입하게 만드는 추리소설 딸의 죽음 뒤에 숨은 진실을 밝혀나가는 어머니의 여정 끝에는 묵직한 질문이 남는다. 뭐 추리소설 하니까 이렇게 막 엄청 얼개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뒤에 약간 뭐랄까 반전이 있죠. 반전이 있어가지고 정보라 작가의 말처럼 묵직한 어떤 질문이 남습니다. 부커상에서도 독보적이다. 그리고 도덕과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는 사려 깊은 서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다른 거 보시면 되고요. 책 아직 못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읽으신 분은 아마 이사벨 쌤 읽으셨고 읽으신 분 있어요. 우리 많이들 보셨네. 언제 보셨어요? 양양 가서 이렇게 하시기도 바쁜데 우리 유경수 부장님은 진짜 문학 청년이었는데 지금도 문청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신 분. 예. 문청이시고 그래서 줄거리가 이제 엘레나가 파킨슨 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딸이 하나 있는데 딸과 같이 살죠. 그래서 딸이 그러니까 엘레나가 이제 63세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40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40대 초반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딸한테만 오롯이 의존하면서 살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리타가 성당 종탑에 목을 메어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엘레나는 딸은 비 오는 날 성당에 가는 거 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에 절대 그날 갔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자살이 아닌 타살일 거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자기가 딸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다. 죽음의 배후를 밝히겠다 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자기네가 20년 전에 도움을 줬던 이사벨이랑 이사벨 우리 박 이사님 말고 우리 박 이사벨 말고 그 이사벨을 찾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사벨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있더라고요. 아까 그 작가 소개에도 보면 이 클라우디아 피네로의 작품들은 대부분 다 영화화가 되었다고 해요. 그만큼 어떤 스토리 라인이 되게 영화화하기 좋은 그런 것들이 되겠죠. 우리 그런 작가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 뭐 이언 맥큐언 같은 작가, 이언 맥큐언 우리가 문습에서도 뭐 이렇게 칠드런 액트랄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 작품들을 했죠. 속죄 이런 것들 다 영화화 됐잖아요. 그래서 다 영화화 됐고 이 책도 영화가 있고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그리고 영화가 소설을 소설의 장점을 다 담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여기서 보니까 잘 담아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원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특히 어떤 병자나 장애가 이런 걸 표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파킨슨 환자의 어떤 특성을 고스란히 잘 담아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레나는 그래서 63세고 급성 파킨슨, 여기서 보면 파킨슨 플러스라는 거 나와요. 그래서 딸이 도움 없이는 거동도 생활도 힘들고 딸이 죽게 돼요. 저는 사실 이 책 읽기 전에는 파킨슨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좀 아셨어요? 파킨슨? 듣기만 했지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쵸. 저도 치매 종류겠지. 근데 그거는 좀 더 때문에 파킨슨, 알츠하이머 또는 치매 이런 것들이 혼용돼서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면 잘 알기 어려운데 파킨슨은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되면서 뇌에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되어서 도파민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병이고 퇴행성 뇌질환인데 60세 넘으면 1%의 유병률이면 그것도 꽤 높은 것 같아요. 높은 거죠. 딸은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애인도 있고 하는데 엄마를 오롯이 돌봐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 외에 이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리타 애인 또 애인의 엄마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성당에 근무하는 주임 신부, 후안 신부가 나오죠. 신부가 리타의 죽음을 목격하고 미사 집전하는 게 되게 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도들이 놀라면 안 된다 하면서 곧바로 미사를 집전하는 그런 게 놀랐고요. 이 책은 이 작가가 문학을 할 때 아마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의지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는데 문장 곳곳에 현실 아르헨티나의 아주 좀 비참한 특히 민중들의 현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이제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런 거 수령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랄지 또는 이제 특히 이렇게 기차역 기차역은 많은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기차역 자체가 인생의 하나의 이제 만화경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기차역에서의 풍경, 기차를 이렇게 지나갔을 때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엘레나가 파킨슨병의 특징 때문에 이 고개를 구부정하게 이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고개와 어깨를 못 들어요. 높이 못 들으니까 이러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발만 주로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면서도 그래서 엘레나는 생각하죠. 이렇게 엘레나의 생각을 따라가요. 그래서 엘레나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조개 두성에다 군데군데 반점이 있고 잔뜩 부은 발들 모두 늙은 발이네 라고 엘레나는 생각해요. 돈이 끊어질까 두려워하는 노인네들의 발. 이 자체도 슬프죠. 발이
발만 봐도 저도 이제 아버지, 특히 아버지 보면 이렇게 시골 사람들의 발을 보면 각질 않고 거칠고 이제 당연히 이렇게 소질되지 않은 손과 발이 다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고생도 안 했는데도 발이 깨끗하지 않았어가지고 가끔씩 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엘레나가 이제 사실 어떤 중병, 질병을 걸리면 그 장애, 그것도 일종의 장애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주변에도 친구 남편도 그 꽤 젊은 이렇게 한 40대에 이제 척추 디스크 수술하니까 그 장애증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병이 있으면 또 병이 좀 심하면 장애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엘레나가 막 가는 거 보면서 우리 서울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굉장히 한참이었는데 지금도 안 끝났지만 그런 거 보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되게 느리게 가거나 또는 막 우리는 막 엄청 바쁜데 이렇게 막 장애인들이 막 천천히 가거나 이렇게 하면 꽤 이제 오히려 성가셔하고 사람들이 참지 못하죠. 근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온갖 그야말로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잘 그려지고 있어요. 책에서. 그 딸이 죽으니까 절대 이제 엘레나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는 자기가 이거는 진실일 리가 없다. 자살일 리가 없다라고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비단 아르헨티나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한국도 여전히 여성들이 많이 차별받고 있고 그 차별금지법 이게 또 계속 나오지만 그게 16가지일 거예요. 차별의 사유가 16가지의 차별의 사유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인데 그 중에서 뭐 성적 소수자는 한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성, 젠더 그건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거 당연히 아직도 많이 있고 여기서 재밌는 게 어쨌거나 이제 여성성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걸로 나오는데 이 엘레나도 파킨슨병을 이제 그녀라고 부르거나 뭐 이를테면 몹쓸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병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도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불행 아니면 형벌이라는 단어가 물에 그렇듯이 말이다 하면서 그래서 엘레나는 그 병을 그 여자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러니까 그 뭔가 나쁜 거는 여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저도 옛날에 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그 엠네스티 단체 있잖아요. 단체에서 인권 단체죠. 국제 인권 단체인데 그 엠네스티 회원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회원 활동 캠페인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참여했고 요즘에는 안 한지는 좀 됐는데 그 단체도 많이 커졌죠. 엠네스티 한국 지금도 많이 커졌는데 거기에서 엠네스티에서도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맨 처음 그때는 뭐 사형제도 그러니까 외국에 사형제도가 아직도 있는 나라한테 편지 쓰기 이게 엠네스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편지 쓰고 저기다 편지 쓰고 그 다음에 사형 그 다음에 이제 고문 이런 거에 대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이제 그 재생산이라 그러죠. 리프로덕티비티인가? 그 재생산에 대한 그 여성의 권리 요런 결정권 요거에 대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권에서 그 어떤 이제 여성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나 자기 몸에 대해서 이때는 뭐 낙태랄지 그런 것도 선택권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엠네스티 같은 인권단체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은 기독교라는 종교와 같이 결합해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정치적 논쟁이 되어왔죠. 아마 지금도 그렇죠. 그날에는 이게 엄청 이걸 가지고 뭐 대선 후보나 중요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거 당신 뭐냐 이거를 말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 해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뭐 격려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여자의 몸을 되게 도구화하고 근데 비단 뭐 여기는 되게 좀 극단적으로 이를테면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하는데 막 배를
배를 눌러보는데 얘가 아마 자궁이 건강하게 있냐 그걸 검사하는데 엄청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돌팔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하던데, 사실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했었어요. 저도 종종 이제 검진을 위해서 산부인과 같은 데 가지만, 산부인과에서의 기계 같은 게 여성들은 조금 수모스러울 만큼 굉장히 의사가 편안한, 의사가 보기 편한 시고, 이제 여자의 몸은 그냥 막 대롱대롱 약간 좀 이렇게 그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되게 자세히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사벨이 나오는데요. 이사벨이 그 젊은 나이에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벨을 임신을 원치 않아. 자기가 엄마가 되는 게 너무 두렵고 그래서 하는데 엘레나와 리따가 이사벨을 보고 절대 낙태하면 안 돼. 낙태는 큰 죄악이야 해가지고 이사벨을 좀 약간 강제하고, 그 다음에 이사벨 남편도 되게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대하죠.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사실 여기도 이제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낙태는 엄청난 죄악시가 되죠. 그래서 리타는 낙태를 엄청 죄악시해서 그 동네에, 사는 동네에 이제 낙태 시술이 행해지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있는데 리따는 어떤 식이냐 하면, 그 집에서 어느 집이 낙태 시술을 행하시는 걸 안 뒤로는 그 체스판 문이 보도블록, 그쪽으로 가는 보도블록을 안 밟으려고 해요. 그거 밟으면 뭔가 재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그 범죄 부도덕한 것처럼 느낄 정도로 이렇게 낙태에 대해서 엄청 저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벨이라는 여성을 만났을 때 낙태하지 못하게 이제 적극적으로 말을 하죠. 근데 결국 그러니까 낙태는 태아라는 그 어떤 생명을 아직 다 자라지 않은, 혹은 뭐 단계마다 다르지만 태아를 이렇게 저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리타는 결국 그렇게 죄악시하던 리타가 자기를 죽이는 선택을 하죠. 여기서 아마 딸 있는 분 누가 있나? 우리 명신 대표님, 명신쌤은 뭐 따님이랑 워낙 좋으니까 여기서 소설에서의 상황 이런 거 잘 공감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다니면서도 엄청 싸우대. 아마 리국제임도 뭐 이렇게 싸워본 적은 없으실 것 같고, 근데 뭐 다 각양각색이죠, 그렇죠? 각양각색일 텐데, 근데 딸하고 싸우는 부분도 되게 적나라하게, 그리고 이제 영화에도 비슷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엄마나 딸은 서로가 잘 안다고 생각하죠. 여기서도 그 이제 엘레나도 딸에 대해서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엄마니까, 난 엄마인데 내가 왜 몰라, 이런 생각은 사실 많은 엄마들이 해요. 내가 엄마인데 내가 왜 내 자식 속을 모르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람의 아는 안쪽은 다 개별화된 존재들이니까 어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머니가 된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게 핵심 그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벨은 어머니가 되기 싫었는데 주변에서 어머니가 되도록 강요하고, 그리고 이제 리타가 자살을 하게 될 결정적인 계기는 리타한테 네가 이제는 네 엄마의 엄마가 돼야 해, 이 말이 가장 이제 리타를 붕괴시키지 않았을까. 그녀가 이제부터는 엄마의 엄마가 돼야 된다는 말에 자기는 엄마의 어머니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 책에서 곳곳에서 이제 어머니는, 특히 남자들은 어머니는 되게 신성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되는 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또 이제 엘레나는 진짜 어머니다, 진짜 엄마다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그런가요? 어머니 하면은 막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그렇지 않니?
어머니 생각. 뭐 그런 아련들이 있죠. 있죠. 어머니에 대해서. 맞아요. 잘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든 아버지든 이제 부모는 잘해야 되는데, 근데 어머니는 어쨌거나 너무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 다워야 된다고 자꾸 옆에서 하면 이게 그 어머님 여성은 좀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이제 억압의 기제로도 작동을 하죠. 여기서 또 역시 파킨슨병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엄청 자세히 나와요. 질병의 고통받는 모습, 질병은 육체의 자유와 자존감을 앗아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막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있어. 내가 소변을 막 처리를 못해. 이게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치매면 치매도 되게 고약한 것인데 치매는 그래도 부끄러움을 잘 느끼지는 못하잖아 차라리. 근데 이 파킨슨은 보니까 느끼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남도한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병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병과의 사투하는 모습이 되게 자세히 나와 있고요. 저도 이제 재작년에 좀 아파봤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은 건강합니다만 그런 두려움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병에서 병을 못 이기면,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훨씬 심한 사람들도 있고, 이게 보면 거기서 못 태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라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제 할 수는 없나 최대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노력은 하는데, 질병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두렵기는 하죠. 여기서는 그 파킨슨이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오죠. 고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파킨슨도 이렇게 보니까. 그 종교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자기 성당에 나오는 신도가 목을 메고 자살했는데 저녁 미사에 오는 사람들이 놀래면 안 되니까 그거를 한 다음에 신고를 한다. 이거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과연 종교인이 다운가? 정말로 정말 그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격식, 형식, 자기의 체면치레 이런 거에만 더 연연한 것이 아닐까? 또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굉장히 죄악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관용은 안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요즘은 돌봄이 되게 사회적 화두이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돌봄이 이제 여기 저는 대부분 이제 가족 돌봄이라는 거 하면은 이제 가족에서도 기왕이면 뭐 여성한테 많이 전가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돌봄이 이제는 좀 더 범위가 확산되고 있고 돌봄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를테면 생태계를 가꾸는 것도 자연에 대한 돌봄, 공동체에 대한 돌봄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는데,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그걸 누가 돌볼 것이냐. 이제 우리 박 선생님도 아버님 얘기도 그때 하셨죠.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 사실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 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돌봄이 오롯이 이제 가족한테 부담이 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지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치매인데, 우리가 이제 제주도 이제 칠남매 가족들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늘 여기서 즐거운 얘기들이 오가긴 하는데, 가끔씩 엄마는 치매 이제 6년 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수준을 잘 초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더 나빠질 단계로 이제 접어들 거라고 했대요, 병원에서. 어쨌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마치 계단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포물선을 그리진 않을 테고, 계단처럼 딱 이렇게 할 텐데, 그 단계가 언제든지 올 거잖아요. 그게 늘 이제 좀 이렇게 부담, 언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낙담, 더 나빠진다는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어제도 이제 그 단톡방에서 이제 둘째 언니가
매일매일 가서 빨래랑 속옷을 이제 잘 갈아입혀야 된다. 누구나 번갈아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서울 살아서 그걸 못 가는 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은 가서, 언니나 남동생들이나 가서 한 번씩 해서 옷 갈아입히고 세탁기 돌리고 이런 걸 꼭 해주지 않으면 좀 저기 어렵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형제 자매가 없으신 분들 그게 더 힘들죠. 더 걱정이죠. 그렇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엘레나는 알고 있다는데 과연 뭘 알고 있을까?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거는 아마 왜 알고 있다라고 했을까? 심지어 제목까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뭔가 엘레나가 어쨌거나 갑자기 파킨슨에 걸렸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뭐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려져요. 막 딸이랑 여행도 하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그리고 엘레나는 자기가 먹는 약물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외우려고 그러고 뭔가 막 기억하려고 그러고 뭔가 인지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엘레나는 알고 있다는 거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사투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렷이 좀 알게 하고 삶에 대해서 빼앗기는 자유에 대해서 좀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의 표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엘레나는 파켓은 플러스래요. 파켓은 플러스라는 그러니까 이 말에 딸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책을 다시 읽다 보니까 여기 제가 228쪽부터 232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나중에 한번 쭉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장을 너무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상세하게 리따가 이 파켓은 플러스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늘 침을 질질 흘리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옷에 오줌을 싸서 아무리 씻어도 옷에 밴 오줌 냄새가 가시지 않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걸음도 못 걷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복받치겠어요. 그런 것들을 쭉 써놨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손에 내서 읽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또 238, 241쪽인데요. 그 부분은 의사가 팜플렛을 하나 주죠. 안내서 같은 거.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언이라는 그 무슨 책자 비슷한 거를 주는데 거기에는 이런 걸 해봐라. 해안가를 걸어봐라. 근데 얘는 해안가도 없어. 뭐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죠. 거기에서 이를테면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하기 뭐 이런 거였지. 또 맛있는 걸 내가 한번 요리해보기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이런 것들도 되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호사스러운 그런 어떤 충고 조언이 아닐까 싶은 만큼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나 각양각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파킨슨이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언이라고 나열된 부분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누리는 것들일 텐데 이 일상으로 누리는 것을 참 감사히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책을 보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 했어요. 제가 한 30분 한 달에 했는데 거의 다 했고요. 저의 전반적인 솔직함은 정말 누구나 하는 건데 늙고 가난하고 병드는 건 참 비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아서 근데 가난하고 늙고 병드신 분들도 이제 서울역 앞에 있는 이렇게 단칸방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를테면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이랄지 이런 분들도 아직도 많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같이 사회적 돌봄이 있어야 할 텐데 아직 우리 사회가 오히려 더 그 돌봄에 대한 어떤 이제 예산도 삭감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분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돌봄 예산이 진짜 많아져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간섭적으로 부여되는 어떤 이제 여성성, 엄마 되기 이런 거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여성들을 참 힘들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성들은 이혼도 있지만 기혼일 때도 낙태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대요. 그게 통계에 안 잡히는데 기혼 여성의 낙태는 아마
더 많다고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쉬쉬되는 것 자체도 되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 죄악시야.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관습적인 그런 시선 이런 것들이 되게 버겁게 한다라는 것. 또 종교의 어떤 우리 저번에 우리가 Small Things Like This 할 때도 종교의 폐해에 대해서 느껴봤지만 유머원 속에서도 살짝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일상을 잘 살 수 있는 것도 정말로 순간순간에 감사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선생님들도 책을 읽으시면서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디아 피네이로가 이 책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살아가는 특히 여성들의 현실, 여성들의 직면한 문제 이런 거를 짚어줬다 생각하고요. 아마 신을 죽인 여자들 거기에도 비슷한 주제 의식이 흐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아직 그 책은 못 읽어봤지만 이 작가의 글은 잘 읽히죠. 네, 잘 읽히니까 신을 죽인 여자들도 잘 읽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연구해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모습은 한 달쯤 뒤에 몬베르데 에코 장례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